7월 31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월요일 강세를 보였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진행됐습니다. 증시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외국인은 양시장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및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지난 월요일의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삼성, SDI와 대우건설 등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급등한 영향에 국내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였고, 반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애플이 자체 AI 모델 훈련에서 구글 AI 칩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AI 칩에 대안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의 매물 출회가 심화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3%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매물 출회가 심화된 가운데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고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AI 모델 훈련에 구글 칩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7%대 급락했고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6월 구인 건수는 818만 4천 건으로 전월치를 하회했고 다만 전망치를 웃돌면서 견조한 고용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으나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 둔화 실망감에 시간 외에서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제조업 PMI를 앞두고 경기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유럽 증시는 FOMC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대기하면서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증시에서는 우량주와 저평가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진행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새벽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되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가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BOJ 결과와 그에 따른 엔화 영향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외환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KB FX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엔이 빠르게 하락 중이지만 중요한 지지선인 151엔을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고, 저희는 이대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9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BOJ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9월의 추가적인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7월 들어 빠르게 강세 되돌림 중입니다. 연초 이후에 14% 절하되었다가 최근에 4.3% 이상 하락하면서 154인가 수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엔화 강세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좀 강화됐고, 마지막으로 7월에 추가적으로 일본 재무성이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한 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달러엔이 빠르게 하락했지만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2022년 고점, 그리고 2023년 고점이었던 151엔을 하락 돌파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단기적인 엔화의 방향성은 7월 30일에서 31일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가 변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장기 국채 매입 규모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7월 또는 이제
이번에는 아니고 9월 또는 10월에 발표할지 여부가 좀 가장 큰 관심사고요. 만약에 이번에 국채 매입 축소와 함께 금리 인상까지 동시에 발표된다면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금리 충격이나 내수 경기 또는 이제 향후 물가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대로 9월 또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수준에서 달러엔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9월에 좀 더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월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달러와 달러엔이 하락 추세로 전환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미일 금리차 대비해서 엔화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는, 즉 과도한 약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하락한다면 연말에 145에서 150엔 내외 수준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엔화는 연초 이후 14% 절하되면서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고요. 7월 초에 161엔 수준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달러에는 154엔까지 빠르게 하락, 즉 엔화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빠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이제 판단되는 151엔 수준을 지금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이다, 즉 강세나 강세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제 예정되어 있는 BOJ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이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 테이퍼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리 인상도 같이 발표할지가 제일 관심사입니다. 시장 예상 수준이라면은 엔화의 강세는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 수준에서 등락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연준이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시작하느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은 BOJ 금리 인상과 같이 맞물리면서 달러에는 하락, 즉 엔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연말에 145에서 150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어제 오후에 3중전회 이후 정치국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직전에 개최했던 3중전회와 상당히 내용이 유사하게 발표가 되었고요. 경제발전 기조는 지난번 정치국회의에서 발표했던 온중구진,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경제와 신경제의 전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수경기도 부진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신경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품질 생산과 고품질 발전은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정치국회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큰 변화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전 기조가 유지되었고, 재정은 전략적인 산업과 안보 영역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기대했던 부동산 이구안신, 부동산 재고를 정부가 사주는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수해서 보장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걸 이구안신이라고 하는데, 제한적인 규모로 관련되어 있는 재고를 소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건강한 부동산 시장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면 오히려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재정이 아닌 통화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통화정책, 특히나 금리 지준율 인하를 가지고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의 큰 비중은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나 AI, 로봇 같은 것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국방과 연결된 안보 영역도 꾸준히 투자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당분간 저물가와 저금리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고배당에 대한 투자 선호도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연이어 개최된 이 정치국회의와 삼중전회에서 첨단 기술 확보 중요성을 강조해서 앞으로는 단기간 제조업 기반의 IT텍으로 일부 매수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 격화, 중국 내수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MSCI EM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는 고배당 80%, IT텍 20%가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업사이드 리스크를 감안한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일 중국의 정치국 회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전의 삼중전회와 유사한 정책 방향성입니다. 즉 시장에 제일 관심인 이제 부동산 시장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부양보다는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등으로 지준율 인하 등으로 하방을 압력을 완화하는 정도고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략적인 산업, IT나 이쪽 기술 개발 쪽으로 집중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KB증권은 지수 자체가 이제 상승보다는 또 뭐 미국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저금리, 저물가에 따른 이제 고배당주 그리고 정책적으로 중국이 집중하는 IT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전략 제시를 유지를 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 SDI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레이스 이창민입니다. 삼성 SDI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48만 원으로 기존 목표 주가 대비 13%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45% 수준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6.3%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ESS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지 쪽에서 페널티, 그러니까 고객사의 주문 물량 미달을 발생에 따른 보상금이 1,000억 이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향 배터리 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했고요. 더 문제는 3분기에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EV 배터리의 판매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실적 방어에 성공을 해왔던 삼성 SDI입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결국 전방 수요 부진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내 실적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5년부터는 미국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외형 성장과 AMPC 수령업과 본격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5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45조 원으로 전년 동기비 24% 감소, 영업이익도 2,802억 원으로 전년 동기비 38%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전력용 ESS 저장 장치 수주로 ESS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은 결국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 부진이 실적 예상 하회의 배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은 경쟁사 대비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지만은 결국 연내 실적의 반등은 좀 요원해 보이고 실적 반등은 내년으로 기대되므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네, 다음은 대우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대우건설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추정 하향이 좀 꽤 있었었는데 자기자본 비용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 주가는 기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미분양 관련 대손상각비 550억 원이 발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크게 하회했습니다. 실적에서 봐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불과 2개 분기 전에 한 1,100억 정도 비용이 반영됐었는데 또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업황 고려 시 당분간 보수적인 비용 처리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지만 이게 주가적으로 발현되기가 좀 힘든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워낙 싸기는 한데
원가율 및 현금 흐름 개선이 있어야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5,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 2.8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전기비로는 전분기 대비로는 13% 증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0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플랜트 부분 이익 호조 등의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은 해외 토목 부분의 비용 방영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손 상각 등이 실적 부진의 배경이었습니다. 업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보수적인 비용 처리 가능성은 가만히 필요해 보이고요. 해외 모멘텀이 주가 반등을 이끌기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해서 원가율 및 현금 흐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실적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283억 원, YOY 6.6% 성장,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한 5,150억 원 수준으로 분기 최초 5천억 원 매출을 달성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선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기술 도입이 약 95억 원, 그리고 면역 강화제 위탁 연구비 집행 등에 따라서 기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품 사업부 비처방 부분 같은 경우는 524억 원 매출을 달성했고 라라올라, 마그비, 스피드 등 신제품 출시 영향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비처방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안비솜, 메로펜 등 의료 파업에 따른 영향이 일시 반영되었고 국내 랭라자의 경우 2분기부터 매출이 호전되고 있어서 연간 1천억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단큐락 세탁 세제에 기반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24% 성장한 75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증설한 화성공장 HB동에서 상업화 생산이 개시되어서 YOY 33% 성장한 매출액 97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제일 핵심인 R&D 측면에서는 레이저 티닙의 미국 FDA 허가 승인 시점이 8월 중순으로 도래하고 있어서 품목 허가에 따른 연내 판매 개시와 출시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TPD 기업인 비상장사 유빅스 테라피틱스와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 향후 미충족 수요가 높은 전립선암 대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3만 원을 유지하고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합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80억 원으로 10% 정도 성장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581억 원을 달성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와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별도 기준 한미약품 매출액은 이제 로슈젯, 아모잘탄 패밀리 등 고마진 품목 중심으로의 믹스 개선에 따라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북경 한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품목인 마미아이, 매창한 등 중국 국산 제품 소비자 인지도 개선 효과에 따라서 성장을 하였고 이제 한미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마진 품목인 항생제 API 수출 성장에 기인하여서 본 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해당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R&D 컬러 쪽에서는 이제 장기지속형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전임상 결과가 6월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근육량 증가 물질도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 단독 사용 장기지속형 병용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향후 R&D의 개발 방향은 레이저 티닙이 FDI 허가 승인 시점이 8월 중순으로 좀 도래함에 따라서 연내 판매 개시 가능성과 이에 따라서 출시 마일스톤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러닝 로열티도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향후 유럽과 이제 중국, 일본 등의 출시에 따른 추가 마일스톤도 수령 가능이 기대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오와 목표 주가 43만 원을 유지를 하고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내 탑픽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은 3,7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5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를 역시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습니다. 향후 R&D는 차세대 방향성에 좀 부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IPO 브리프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에 관한 자료이고요. 한유곤 연구원입니다. 네,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인데요. 주력 제품은 콘크리트 펌프카 CPC라고 일명 불립니다. 콘크리트를 작업 현장에 이송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수출 비중이 약 한 72%, 그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이 38%를 차지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리면은 건설 현장에 이제 필수 장비인 CPC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현재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34개의 해외 대리점 통해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 베트남과 유럽 지역으로도 이제 생산 거점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을 보시면은 약 매출액은 1,600억, 영업이익 330억, 1분기 매출액은 400억에 영업이익 80억으로 상당히 양호한 마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 수혜로서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재건 사업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핵심 장비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과 그 스마트 CPC 개발 등을 통해서 제품 고도화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스마트 건설 쪽으로 디맨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모가 밴드 상하단은 각각 13,800원, 15,700원, 예상 시가총액은 2천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모 자금은 약 450억 정도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은 1999년에 설립된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의 수출 비중은 72%이고요. 지역별로는 북미가 3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북미 시장의 인프라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인프라 재건 사업, 튀르키예 지진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 장비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리스크 요인으로는 해외 이제 투자 정책에 대한 변동과 원자재 가격에 따른 변동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3일 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지훈 연구원입니다. 네, 스모캡 한지훈입니다. 3일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제약은 안과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품 외에 이제 4년 전부터 출시했던 신제품들이 램프업 기간을 끝내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저만제 CMO 그리고 개량 신약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제약 2분기 실적은 별도 기준 매출액 551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으로 분기 호실적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1분기 출시한 아멜리브 그리고 레바케이 같은 신제품들과 2분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인 아펠리브가 제품 라인업에 추가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안보법이라고 불리는 생물보안법이 연내 미국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 생물보안법의 핵심 골자입니다. 즉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의 CMO나 CDMO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 위탁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일제약은 저만제 CMO 사업을 위해서 베트남에 전용 공장을 준공했고요. 그리고 GMP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베트남 GMP, WHO GMP 취득을 마치고 이후에 한국, 미국, 유럽 GMP까지 취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6천억 원 수준의 캐파가 확보되어 있고요. 추가 증설 시 캐파는 1.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캐파를 보유했다는 점은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가 필요한 미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CMO 시장의 성장과 정책 관련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삼일제약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일제약은 안과약품 전문제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그리고 영업이익이 46%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이는데요. 2분기에도 이어나갈 예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한국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저만제 캐파 확보된 삼일제약이 베트남 등의 공장을 준공함에 따라서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생물보안법 통과와 CMO 계약 시점 등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31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